불출마를 결심했다며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대선 패배 후 2달여 만에 공식 정치 행보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경기 분당갑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을 이틀 앞둔 윤석열 당선인이 법요식에 참석해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리는데 여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요양시설 접촉 면회가 허용되면서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직접 전달하는 등 이전의 어버이날 풍경을 되찾았습니다. 전국 사찰 법요식에도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배우 강수연 씨 빈소에 영화계 인사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장례는 영화인장으로 치러지며 오는 11일 영결식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대선 주자였던 두 정치인이 오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맞붙진 않지만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가 대선 2라운드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지사는 대선 패배 뒤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너무 이른 등판과 유리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출마 명분이 약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만 이 전 지사는 당이 처한 어려움과 위태로운 지방선거를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자신과 민주당의 선거 결과에 따라 이 전 지사의 정치 행보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황정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가 인천 계양산 야외 공연장에 설치된 연단에 오르자 지지자들의 환호 속 꽃다발이 전해집니다. 이재명이 다시 인사드립니다. 패배한 자신은 죄인이라며 이번이 대선 이후 4번째 외출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마지막으로 고생했다고 술 한 잔 주시겠다고 해서 갔다 온 게 2번째고 오늘이 4번째입니다. 자신도 조기 복귀에 부정적이었지만 당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인천은 물론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고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의 억지 비방이 결단의 요인이 됐다고도 했는데 자신이 처할 정치적 위험과 상대의 의회적인 억지 공세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면서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법인카드 사용 논란 등 여러 수사에 대비한 방탄용 출마가 아니냐는 야권의 비판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보인 걸로 풀이됩니다. 현장에선 이 전 지사의 연고 없는 계양을 출마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 전 지사는 송영길 전 대표의 과거 지역구 사무실에 캠프를 꾸리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경기 분당갑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첫 출마 선언을 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신상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전 지사를 향해서는 심판해야 한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안 위원장 역시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 행보가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은 이 전 지사와 마찬가지입니다. 박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분당과 성남 수도권을 넘는 승리를 통해 새 정부 성공에 초석을 놓겠다며 선당 후사란 출마 배경을 강조했습니다. 제 정치 인생 최초로 제1야당 후보로서 2번 기호를 달고 나서는 선거입니다. 민주당 소속 단체장 시절 측근 부패와 추문 등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공정과 몰상식을 몰아내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12년 장기 집권이 이어진 성남시는 조커가 판치는 고담시로 전락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안랩을 세운 것이 바로 분당이라며 지역 연고를 강조했고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낸 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전 지사를 향해선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하라는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지른 뒤 도망치는 세력 심판해야 합니다. 안 위원장은 전략 공천이나 경선 등
후보 선출 방식은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천 신청 마감을 내일까지로 늦춘 가운데 전략 공천으로 결정될 경우 앞서 출마한 박민식 전 의원 등 기존 후보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박주입니다. 대통령 취임을 이틀 앞둔 윤석열 당선인은 석가탄신일을 맞아 종교 관련 일정을 소화한 뒤 별다른 공개 행보 없이 통일동 집무실에 머물렀습니다. 당장 남은 인선과 이 취임사 검토에 집중하는 모습인데 취임 직후 추경이나 정상회담과 같은 과제도 산적한 상황입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가탄신일을 맞아 조계사를 찾은 윤석열 당선인은 한국 불교가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며 하나된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이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서울 봉은사로 이동해 여야 의원들과 공양을 함께한 뒤 별다른 공식 일정 없이 통이동 집무실로 향했는데 막바지 인선 작업과 취임사 검토에 집중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낙마했거나 청문 절차를 남겨둔 장관직을 대신할 차관 인선이 막빠진 단계인 걸로 알려진 가운데 비서관급 추가 인선도 취임 전 발표될 전망입니다. 취임사 원고도 당선인이 직접 자세한 부분까지 수정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모레 취임 후 진행될 과제도 산적해 있는데 취임 직후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안 발표와 부동산 관련 법안 개정,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이 거론됩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경제 안보 등 주요 의제를 조율하는 작업도 서둘러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검수완박과 딸 스펙 등을 놓고 여야의 대치 상황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청문회를 치른 13명 장관 후보자 가운데 정호영, 원희룡 후보자 등 9명이 아직 보고서 채택이 안 된 상황인데 윤 당선인이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임명 강행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검수완박 논란과 딸의 스펙 쌓기 의혹이 꼽힙니다. 많은 의혹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덕적 흠결이 나온 게 있느냐는 황당한 소리로 한 후보자의 딸은 수상 이력 의혹에 이어 케냐 출신의 대필 작가를 통한 논문 대필 의혹까지 제기됐는데 한 후보자 측은 논문이 아닌 온라인 첨삭 등 도움을 받아 작성한 고교생 리포트 수준의 글로 입시에 사용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창양 산업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내일 예정됐는데 카이스트 교수 재직 때 대기업 사회이사 근무 이력이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등 여야 대치 상황 속에 청문회를 치른 13명 후보자 중 4명의 청문 보고서만 채택했고 5명은 청문회를 아직 남겨둔 상태입니다. 특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 아빠 찬스 의혹으로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사퇴 여론이 적지 않은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이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네, 대선 주자 2명이 동시에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판이 커졌습니다. 그 노림수와 득실을 정치부 장영욱 기자와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 기자, 우선 이재명 전 지사 얘기부터 해보죠. 네. 대선에서 진 후보가 너무 빨리 등판하는 건 아니냐. 또 험지도 아니고 텃밭에 출마를 하면서 쉽게 선거하는 것 같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게 사실인데 이런 선택을 한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대선에서 진 후보가 2달 만에 그것도 연고가 없는 지역구로 출마하는 건 시기도 빠르고 명분도 약하는 지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를 의식한 듯 이 전 지사는 오늘 새벽 3시까지 직접 작성했다는 출마 선언 회견문을 보면 이 책임이란 단어를 11차례나 사용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번 출마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선거를 앞둔 당과 지지층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나서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건데요. 실제로 이 전 지사는 이번 지방선거 이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도 맡아서 이번 선거 전체를 이끌기로 했습니다. 다른 한편에선 이 8월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국회 입성 이후에 이 당권을 노릴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여전히 이번 출마가 이 각종 수사에 대한 방탄용,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안철수 위원장 출마에 대해서도 이러저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안철수 위원장은 이재명 전 지사의 지역 연고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지만 이 막상 안 위원장 입장에서도 이 분당 갑이라는 지역이 그동안 정치 행보를 봤을 때 곧바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자신의 분신과 같은 안랩을 세운 장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안 위원장의 지역구는 원래 꽤 오랫동안 서울 노원병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안 위원장이 국회의원을 그만두더라도 노원을 떠나지 않고 살겠다 이렇게 약속한 적이 있어서 이 비판이 아예 없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안 위원장이 출마를 결심한 배경도 역시 이 당권과 연결해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미 합당을 했는데 합당 이후에 아직 당내 기반이 약한 만큼 일단 원내에 진입한 뒤에 내년 전당대회 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정치적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대선 주자가 보궐선거에서 만약에 패한다면 이 정치적 재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후보 모두 이 상대적으로는 쉬운 지역구를 택했습니다. 실제로 인천 계양을을 보면 이 지역구가 생겨난 지난 2004년 이후에 이 민주당이 단 한 번도 뺏기지 않는 텃밭입니다. 네. 또 이 마찬가지로 분당갑 역시 경기지사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승리한 지역구입니다. 또 지난 대선 때도 이 두 선거구 모두 이런 지형이 그대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만약 좀 불리하더라도 이 서로 다른 지역구에 도전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두 정치인이 이제 어떤 상대와 맞붙을까? 이것도 참 관심이고 관건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인천 계양을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이 윤영선, 설원섭, 이 송광영 이런 분들이 이미 공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윤희숙 전 의원도 이 출마 의지를 직접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윤 전 의원에 대한 전략 공천 여부를 놓고서 이 당 지도부에서 약간 이견이 있는 만큼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분당갑에서는 김병관 전 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 김 전 의원은 안 위원장과 같은 IT 기업 출신인데다가 이 지역에서 이미 의원을 지낸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안 위원장의 경우에는 이미 공천을 신청한 이 박민식, 장영하, 이 정동희 이 세 사람과 이 당내 경쟁자를 제치고 일단 당내에서 후보로 확정돼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네. 장희옥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이런 탄도미사일은 발사 하루 뒤면 북한 매체에서 크게 선전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오늘은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대외 선전은 최소화하고 기술력을 높이는 실리를 챙기려 한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7차 핵실험이 임박한 정황까지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미군은 핵 탐지 특수 정찰기를 동원해 도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민간에 포착된 미 공군의 핵탐지 특수정찰기 콘스탄트 피닉스입니다. 대기 중 적은 양의 방사성 물질을 수집해 핵폭탄의 위력과 종류를 파악할 수 있어 핵탐지견이란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찰기가 어제부터 동해와 일본 일대에서 작전을 시작하면서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he United States assesses that the DPRK is preparing its Punggye Reed test site and could be ready to conduct a test there as early as this month, which would be its 7th test. 풍계리 핵실험장 움직임도 활발해지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북한이 대남과 대미 경고 메시지를 이어간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SLBM에 실을 수 있는 소형 핵탄두를 실제로 실전 배치하기 전에 북한은 지난 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이어 어제 쏘아 올린 SLBM에 대해서도 공개 보도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발사에 실패했기 때문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이 신형 전략무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조용히 움직이면서 실리를 챙기는 단계에 온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네, 일상을 회복하면서 어버이날 풍경도 익히 알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자녀들은 유리병 너머로만 볼 수 있었던 부모님의 얼굴을 어루만졌고 모처럼 잡은 손은 놓지 못했습니다. 전국 사찰에서 열린 법요식에도 오랜만에 사람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노돌 기자가 보도합니다.
휠체어에 앉은 구순너머에 손을 주무르던 환갑 막내 아들의 너스레에 어머니 얼굴엔 웃음꽃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딸들처럼만 하래. 그럼. 또 딸 자랑한다 또. 아들은 우선이고. 7년째 알츠하이머 투병 중인 아버지를 오랜만에 마주한 아들 대회는 안쓰러움에 아버지 얼굴을 연신 어루만집니다. 아이고 아버님 보이세요 우리? 건강하시다 저번에 뵀을 때보다.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요양시설과 병원에서 3차 이상 백신 접종자에 한해 대면 면회가 허용되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 너무 감사하죠. 어버이날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지난해 어버이날까지만 해도 이렇게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가족의 얼굴을 봐야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가족 사이를 막는 가림막이 사라졌습니다. 석가탄신일을 맞아 전국 사찰에선 일상 회복을 바라는 법요식이 거행됐습니다. 이 코로나가 다 물러나고 온 국민이 잘 살고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라는 표어를 내건 조계사 법요식엔 시민 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이지만 전쟁을 피해 한국에 온 피난민들은 가족과 함께 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1%대에 불과한 데다 바늘구멍 같은 난민 심사를 통과해도 가족이 모두 뭉치려면 난관에 넘어야 합니다. 신경희 기자가 한국에 체류하는 난민 가족들 한숨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러시아 침공을 피해 한국으로 피신한 피난민들이 머무는 광주광역시 고려인 마을. 11살 올레그의 어버이날 소원은 우크라이나에서 보급병으로 참전 중인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겁니다. С папой хочу увидеться. Думаю, если его встречу, тогда думаю обнять. 서아프리카 내전을 피해 한국에 정착한 어머니에게서 난 10살 소녀는 한국 태생이지만 무국적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9년 전 한국에 온 어머니가 난민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모녀 모두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큰 집 사고 싶어요. 차도 사고 싶어요. 조금 슬퍼요. 뭐 말하는지 몰라서. 법무부의 난민 자격을 인정해달라고 신청한 외국인은 2020년에만 6,684명.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 난민으로 인정된 인원은 1%인 69명에 불과합니다. 난민 인정을 기다리는 외국인 가정 자녀들에겐 언제 추방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자기가 이 나라에서 그럼 이제 못 살고 언젠가 가야 되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가까스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다 해도 가족 구성원 모두 체류 기간을 연장받지 못해 해체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And my daughter for 2 years, and my wife was renewed for only 1 year. 난민법엔 난민 인정 시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의 입국을 허용하도록 가족 결합권을 명시했지만 제도와 현실이 따로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습니다. 가족 결합 조항이 굉장히 제한적인 형태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 가족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고려가 없고 가족의 가치와 인권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가 이방인 가정엔 후진적 면모를 드러내는 건 아닌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우리은행에서 614억 원의 횡령한 혐의를 받는 형제가 검찰에 넘겨지고 투자를 도운 내부 조력자도 추가로 구속됐지만 횡령금의 행방은 여전히 모릅니다. 얼마나 되찾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데요. 실제로 횡령금의 환수율은 5%도 안 된다고 합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횡령금 투자를 돕는 대가로 매달 400에서 700만 원의 대가를 챙긴 혐의로 구속된 전직 우리은행 자회사 전산 담당 직원 A씨는 구속 전부터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횡령금인 줄 모르셨습니까? 법원은 우리은행에서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전모 씨 소유의 아파트와 자동차를 가압류했지만 횡령금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500억 원은 파생상품 투자, 100억 원은 친동생 B 씨의 골프장 사업에 투자했다가 대부분 잃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횡령금은 파생상품 외에 또 어디에 사용하신 거예요?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0년 횡령 피해액 2조 7,376억 원 가운데 혐의를 규명해 회수된 건 1,312억 원에 그쳤습니다. 내부 통제 기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런 수상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보니 도덕적 피해를 막기에는 조금 다소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각에선 경제사범에 대한 낮은 양형 기준이 횡령 후 재산은닉 범죄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부산의 한 바닷가에 제트스키가 떼지어 나타나 굉음과 소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사찰에서는 종교 활동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고 호소하지만 뚜렷한 단속 기준이 없어 대응할 방안도 없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기장군 앞바다입니다. 제트스키가 물이 지어 나타나 굉음과 함께 물보라를 일으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등장한 이른바 해상 폭주족입니다. 그렇죠. 노래 틀고 난리가 났네. 해안절벽에 위치한 사찰은 하루에도 서너 번 이상 나타나는 해상 폭주족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해상 폭주족이 나타나는 곳은 사찰과 50m 거리에 불과합니다. 굉음 자체뿐만 아니라 담배를 피는 행위들, 사람을 물에 빠뜨려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위험하게 하는 행위들이 사찰을 찾은 신도와 관광객들도 눈살을 찌푸립니다. 조금 이래 성스러운 그런 분위기 있어야 되는데 보기에는 조금 미관상 좀 그렇습니다. 해안 폭주족이 기승을 부려도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물이 지어 도주하는 제트스키를 따라잡기도 어렵고 잡더라도 관련법상 명확한 단속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운항규칙상에는 굉음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그 굉음 자체가 그 명확한 데시벨 기준이 없다 보니까 해경은 인근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수상 레저객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징검다리 연휴의 마지막 날인 오늘 서울의 한 대학에서 대규모 입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3년 만에 열린 대면 설명회입니다. 3,000명 넘는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몰렸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하철 출구부터 긴 줄이 생겼습니다.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들고 안내문을 받아듭니다. QR코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이 주최한 입시 설명회. 체육관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듣는 것보다 현장감도 있고 생생하니까.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오늘 입시 설명회엔 사전 신청자만 5,000명이 넘을 정도로 수험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일상 회복에 시동을 켜면서 내년쯤엔 코로나 학번이 끝나지 않을까 기대감도 듭니다. 수업도 나가고 하면서 조금 즐겁게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진 지난 주말 동안 감소세는 주춤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40,064명으로 일주일 전 같은 요일보다 환자 수가 증가한 건 46일 만입니다. 오미크론 하루 이틀 만에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많은 분들이 여행에서 모임에서 만나면서 감염이 됐을 거고 감소세 정체가 오래 이어지는 오미크론 긴 꼬리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다음 주 하루 확진자가 10,000명에서 30,000명대로 감소할 거란 전망이 나온 가운데 이동량 급증이 반영되는 주 중반이 향후 감소폭과 기간을 가늠할 시금색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거리두기가 끝나고 사실상 일상 회복이 됐지만 기업들은 최적의 근무 형태를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 대다수는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 기업 문화도 크게 바뀌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장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 3일 회사 출근과 주 5일 재택근무. 국내 한 포털 기업이 오는 7월부터 실시하는 근무 형태입니다. 사원들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회사 측은 새로운 근무 방식이 사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업무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제로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코로나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쓰고 일에만 더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직장인들이라면 재택근무 안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인프라들이 좀 많이 발전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기업들도 새로운 근무 방식을 고민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 통신사는 IT 기술을 활용해 거점 오피스 등 디지털 워크를 안착시키고 있고 증권사들은 앞다투어 상시 재택근무를 도입했습니다. 해외 원격 근무까지 허용한 모바일 플랫폼 업체도 있습니다. 정부 역시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기업에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상 회복에 한 발짝 가까이 가면서 기업의 문화도 바뀌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이 방역 조치가 해제되면서 웨딩 산업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비대면 서비스의 편리함은 유지하면서 목적을 위해선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 이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이 트렌드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하객들의 환호 속에 입장하는 신부. 3년간 미뤄졌던 결혼식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그런데 줄에서 뒤로 보이는 화면에 신랑 신부의 지인들이 등장합니다. 현장에 오는 대신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결혼식을 지켜보는 겁니다. 결혼 정말 축하해요. 코로나 집합 금지로 생겨난 비대면 결혼식 문화인데 댓글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버튼 하나로 축의금 전달도 가능합니다. 편의성을 중요시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는 이유입니다. 라이브 결혼식을 시청하시면서 하단에 이제 댓글 형식으로 축하 메시지를 쓰시는데 의외로 신랑 신부님들의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신혼여행에도 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격리 없이 해외 출국이 가능해지면서 허니문 예약이 과거 대비 70%까지 회복한 건데 때를 놓칠세라 비용과 시간을 들여 신혼여행을 2번 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결혼을 한 상태에서 이제 국내로 이제 짧게 이제 허니문을 즐겼다가 다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면제로 이제 허니문을 중계하는 이런 수요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과거의 경험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2022년 네, 미국이 기준금리를 성큼 올리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시기에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대출 금리가 7%를 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우려도 나오는데 이른바 영끌족들이 걱정입니다. 이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번에 금리를 0.5%포인트씩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고 두세 번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한 미국.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도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되면 외국인의 투자 이탈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4.8%까지 뛰었습니다. 물가가 조금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 오늘까지 봤을 때는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통화 정책이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을. 시장에선 한은이 연내 4차례 인상을 단행해 연말 기준금리가 2.5%에 달할 거란 관측까지 나옵니다. 이대로라면 6% 중반까지 오른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대를 훌쩍 넘어설 전망입니다. 2009년 이후 13년 만입니다. 빚을 늘려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투자한 대출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산시장의 가격이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장 전망대로 올 연말까지 금리가 4차례 더 올라가면 지난해 8월 이후 1인당 이자 부담은 131만 1,000원 는다는 게 한은의 추산입니다. 대출자 10명 중 8명은 변동금리를 택하고 있어 시장 충격은 예상보다 클 거란 분석입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5월은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이 있어 카네이션을 많이 찾죠. 여기에 일상 회복이 본격화하면서 카네이션 수요는 더 늘었습니다. 하지만 재배 농가는 마냥 웃을 형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런 것인지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김해의 한 카네이션 농가입니다. 출하를 앞둔 카네이션 작업이 한창입니다. 5월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 등을 맞아 카네이션 출하가 늘었지만 농민들은 치솟는 인건비가 걱정입니다. 성수기지만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지금 외국인이나 지금 우리 국내나 지금 다 똑같아요. 지금 가격 면에서는, 지금 인건비 면에서는. 그러니까 외국인으로 따지면 한 40% 정도 올랐다고 봐야지, 외국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20% 넘게 급등한 난방용 기름값도 부담입니다.
게다가 출하량은 늘었지만 가격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카네이션 가격 회복이 더딘 이유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카네이션 물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올해 1분기 수입한 카네이션은 866만 송이로 지난해 대비 78% 늘었습니다. 최근 카네이션 20송이 도매 가격은 8,382원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 대비 40에서 66%가량 오른 국화, 장미와 대조적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카네이션 재배를 포기하는 농가도 나옵니다. 가격 형성이 안 돼서 수익이 안 돼서 다른 작물로 전환한 사람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카네이션 농가의 악재가 겹치면서 재배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현재 5G 요금제는 데이터 양이 너무 많은 고가형과 너무 적은 저가형 두 가지뿐입니다. 저가형을 쓰자니 데이터가 부족하고 고가형을 쓰자니 데이터가 많이 남아서 아깝죠. 이 때문에 소비자들의 성토가 있었는데 새 정부가 중간 요금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가격은 얼마 정도가 될지 김충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대한민국 5G 요금제는 뭐 아니면 돕니다. SK텔레콤의 경우 10기가짜리 요금제는 5만 5천 원인데 110기가는 6만 9천 원입니다. 소비자들의 월 평균 사용액은 23.5기가입니다. 결국 억지로 고가형을 쓰면서 데이터를 낭비하게 됩니다. 시민들이 쓰기에는 좀 양이 아쉽다고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그 다음 요금제를 쓰면은 또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가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운을 떼자 이종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도 중간 요금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30-40기가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6만 원 정도의 중간 요금제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가족 결합 할인 등 각종 통신사 혜택을 뺀 온라인 요금제에도 중간 요금제를 도입하면 4만 원대의 요금제도 가능해집니다. 이용자들은 기대가 큽니다.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해서 한 달 총 지출비의 한 10분의 1 정도는 차지를 하거든요. 그동안 5G 설비 투자를 계속해야 해 중간 요금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던 통신업계에서도 LTE 가입자들이 대거 5G로 넘어올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도 나옵니다. 합리적 요금제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김지하 시인이 투병 생활 끝에 향년 81세를 일기로 오늘 별세했습니다. 1969년 시 황토길로 등단한 시인은 1975년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을 담은 시 타는 목마름으로를 발표하며 민족문학의 상징이 됐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마련됩니다. 어제 세상을 떠난 배우 강수연 씨 빈소에 영화계 인사들과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유족의 요청으로 장례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연결식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빈소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채영 기자, 많은 분들이 함께 애도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고 강수연 씨 빈소가 마련된 이곳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조문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서 취재진의 접근은 차단이 됐지만 생전에 고인과 함께 영화계에 몸담았던 인사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이 빈소를 찾아서 떠난 고인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뭐 나보다 훨씬 어린 사람이 먼저 가니까 좀 더 살면서 뭐 활동도 할 수 있는 나이인데. 몇 달 전에도 뵀었는데 너무 실감이 안 나고요. 영정사진도 보면 영화 촬영 소품 같고. 장례식은 영화인장으로 치러지는데 김동호 강릉국제영화제 이사장이 장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오늘 빈소엔 임권택 감독과 봉준호 감독을 비롯해 황기성, 배창호, 정지영 감독과 연극배우 박정자, 배우 김혜수, 문근영이 조문했습니다.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 등 정관계 인사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은 조화를 보냈습니다. 연결식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이곳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되는데 영화진흥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흑해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군 함정을 드론으로 격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모스크바함을 침몰시킨 데 이어 흑해 인근의 러시아 군함을 겨냥해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인데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흑해 즈미니섬 인근에 정박한 러시아 군함을 드론이 타격합니다. 섬 안의 흑해함대 기지에도 공습이 이어집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야가흔 2명이 탑승할 수 있는 러시아군 세르나급 상륙정을 격침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흑해함대는 전승절 기념행진을 바다 밑바닥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는 9일 전승절 기념에 열을 올리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체면을 구긴 겁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를 중심으로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루안스크에서는 민간인 90여 명이 대피한 학교 건물이 폭격을 받아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시 당국은 아직 잔해 속에 60명이 남아있는데 모두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철학자 그레고리 스코보로다를 기념한 하르키우의 국립박물관도 미사일 공격을 받아 파괴됐습니다. Пролунав дзвінок і сказали, що горить музей. Музей практично розрушений. 남부 마리우폴에선 제철소에 남아있던 민간인 300여 명이 모두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전승절을 맞아 승리 선언이 필요한 러시아군이 마리우폴에 대규모 공격을 퍼부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누가 벼르고 있나입니다. 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그리고 민주당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번 청문 정국에서 정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내일이죠. 근데 보통은 청문위원이 후보자를 벼르는데 이번에는 누가 누구를 벼른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양쪽 모두 서로가 벼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사실 민주당이 한동훈 후보자를 벼른 건 3년 전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국 사건 수사 때부터 줄곧 민주당의 타깃이 되어 왔는데 이듬해 채널A 사건 때도 피의자가 된 한 후보자가 국회에서 불러주면 출석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어서인지 한 후보자는 장관 지명 직후 청문회에 대한 의지부터 보였습니다. 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라든가 궁금한 점이 있으실 텐데요. 겸허하게 말씀을 잘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의혹에 대해서도 아주 강공을 펼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맞습니다. 크게 4가지 의혹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허위 과장 수상 인터뷰 의혹은 서울시 등에서 관련 수상 사실을 해명했고, 엄마 찬스 노트북 기부 의혹은 딸 이름으로 기증을 한 적이 없고 입시에 활용한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로 입시 컨설팅 부모 찬스 의혹은 컨설팅 학원을 운영하는 이모가 도와준 것이라는 그런 해명이 나왔고요. 오늘은 논문 대필 의혹까지 나왔는데 연습용 리포트를 온라인 첨삭을 받은 것일 뿐이라는 반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 후보자가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또 전직 기자를 잇따라 고소하면서 정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네, 이 청문회에 출석하는 증인들의 면면들도 만만치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증인들은 주로 채널A 사건을 두고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 민주당은 2020년 이른바 추미애 윤석열 갈등 당시 한 후보자를 감찰했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이문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을 선택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박영진 부장검사 그리고 조국 흑사 공동저자인 김경률 회계사를 증인으로 신청해 서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아이폰 잠금 해제 거부 부분에 집중하고 또 국민의힘은 채널A 사건이 권한유착이란 주장으로 반박할 태세입니다. 한동훈 검사 핸드폰, 휴대폰 비밀번호도 못 풀어서 무혐의 처분했고 도대체 뭘 한 겁니까? 권한유착을 통해 검언유착으로 찍어내려 했던 범죄 행위가 무서워 두려운 것입니까?
이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도 이 한동훈 후보자는 뭐 뚜렷한 반대 입장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이제 지켜볼 대목이고,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를 총리 인준과 연계할 태세여서 이 부분도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낙마시켜 윤석열 정부 인선의 문제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겠다는 입장인데, 내부적으로는 자칫 불똥이 잘못 튈 경우 괜히 판만 깔아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 윤석열 당선인도 사실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정치 스타로 도약을 한 바 있는데, 제2의 윤석열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기류가 있는 겁니다. 네. 이 한동훈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누가 벼르고 있나의 느낌표는 국민이 벼르고 있다로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내일 주 공격할 소재는 한동훈 후보자의 딸 스펙 의혹이 될 테고,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을 놓고 받아칠 태세인데, 양쪽 모두 공수를 떠나 우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부터 새겨봤으면 합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문의 마지막 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내일이 마지막이죠. 또 그러고 보니까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지내는 게 오늘 밤이 또 마지막이네요. 맞습니다. 이 내일 오후 6시 청와대를 나와서 서울 모처에서 하루 묵고 모레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양산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네, 참 마지막 밤이라 문 대통령 입장에선 말 그대로 만감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퇴임하는 날까지 일정이 빡빡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경제 안보 위기에 대응하며 안정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말한 만큼 일정이 꽤 많습니다. 일단 오전부터 우선 김정숙 여사와 함께 현충원과 효창공원을 방문 참배한 뒤 청와대로 복귀해 퇴임 연설을 하게 됩니다. 오후 일정도 있는데요. 청와대에서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접견 등 외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후에는 오후 6시에 직원들과의 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청와대를 걸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 깜짝 이벤트도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네. 대통령 마지막 퇴근길 보시겠다고 오신 분들인데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 정도 한마디 할 수 있지 않나? 양산에 내려가서도 정치적 영향력이 계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 40%대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임기를 마치는데, 모레 취임식 참석 후 양산에 도착하면 간단한 소회 정도를 밝힐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는 가급적 잊히고 싶다는 뜻을 줄곧 주변에 전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잊히고 싶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또 그 논란이 많던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까지 하는 거를 보면 그렇게 쉽게 잊혀질 존재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네, 문의 마지막 밤의 느낌표는 출내 불사춘으로 하겠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에 꽃을 많이 키우고 또 관련 시구절도 입곤했습니다만 아마 양산에 풀 것들도 많이 기다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꽁꽁 얼어붙은 여야 대치 정국이 문 대통령의 역할을 계속 요구할 경우 마냥 따뜻한 봄이 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네, 한성훈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하늘이 잔뜩 흐리더니 곳곳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강수량은 5mm가 채 되지 않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금세 맑아지겠습니다. 그만큼 기온도 크게 오르겠는데요. 다시 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5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5도가 더 높겠고요. 남부 지역은 전주와 광주가 23도, 대구는 22도를 보이겠습니다. 환절기 특성상 일교차는 여전히 큰데요. 옷차림 선택하실 때 꼭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파도도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당분간 낮에는 다소 덥겠고요.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서 거대 정당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목격했습니다.
말이 좋아 절차의 정당성이지 과반이 훌쩍 넘는 의석수의 정당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허울 좋은 문구에 불과했습니다. 위장 탈당이란 초유의 편법에 각종 꼼수들을 보니 무협지에 신출귀몰한 권법을 보는 것 같다는 조롱 댓글이 기억에 남습니다. 합의를 깼다고 목소리를 높일 땐 언제고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맞기로 한 기존 합의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서민 사건은 초토화될 것이란 비판이 나오는 법안을 어떻게 저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유권자들은 거대 정당이 20일도 안 되는 동안 국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